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화상에서 출판한 루이스 캐럴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책 제목답게 이상한 책입니다. 아니, 이상하다는 표현은 좋게 이야기한 것이고 괴상하다는 쪽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괴상한 이야기가 재밌는 건 왜일까요? 줄거리의 맥락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자꾸 책장이 넘겨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가인 루이스 캐럴은 수학자이면서 소설가, 시인, 사진작가였다고 하네요. 수학자인데 문학 예술의 전반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이상한 여우님, 공작부인, 시계를 보는 토끼와 사라지는 고양이까지 이상함으로 가득한 장소에 호기심 많고 귀여운 앨리스를 만나러 가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1. 토끼 굴 속으로.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 노는 것이 점점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한두 번 얼핏 들여다보았지만 책에는 그림도 없었고 대화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이 뭐가 그리 재미있지? 앨리스는 데이지 꽃으로 다발을 만들까 생각해 보았는데 날이 후덥지근하고 더운 탓에 그마저도 애써 떠올려야 했다. 그때 분홍색 눈을 한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앨리스 옆을 휙 하고 지나갔다. 토끼가 나타났다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이런 큰일이군, 너무 늦겠는걸?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앨리스는 토끼가 말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은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 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어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앨리스는 몸을 벌떡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토끼가 조끼를 입고 주머니 속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토끼의 뒤를 따라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기 시작했다. 쫓아가다 보니 토끼가 급하게 울타리 밑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앨리스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앨리스도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바깥으로 나올지에 관해선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굴 속으로 들어가기에 급급했다. 토끼굴은 터널같이 길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아래로 푹 꺼졌다. 그 바람에 앨리스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느닷없이 아주 깊은 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굴이 너무 깊어서 떨어지는 속도는 꽤나 느리게 느껴졌다. 앨리스는 주위를 여유 있게 둘러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앨리스는 도대체 어디로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무척이나 어두운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진열대가 가득했으며 여기저기 못이 박힌 곳에 지도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진열장에서 단지를 하나 집어들어 속을 들여다보는데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안이 비어 있었다. 다만 단지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다.
혹시나 단지를 잘못 다루어 떨어지기라도 해서 누가 맞아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그녀는 조심스레 진열장 안으로 단지를 집어넣었다. 앨리스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걸? 식구들이 나를 아주 용감하다고 생각할 거야. 지붕에서 굴러 떨어져도 이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또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 앨리스는 도대체 얼만큼이나 떨어지는 거냐고 목소리를 한껏 높여 외쳤다. 지구의 중심까지 4,000에서 5,000km쯤 떨어져 내려온 것 같은데 앨리스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직감적으로 생각해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하나 없어도 거듭 반복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중얼거리며 앨리스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지식을 뽐냈다. 어디쯤 내려왔는지 알기 위해 애쓰면서 앨리스는 감각으로 이 정도 내려왔으면 지구 중심에 가까워졌다고 확신하며 현재 장소의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이렇게 내려오다 지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사이로 튀어나오면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 그걸 아마 대축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척점이라고들 할 텐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지만 사실 듣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거꾸로 튀어나왔어도 사람들에게 거기가 어느 나라인지는 물어봐야지. 아주머니 실례지만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생각은 했지만 앨리스는 거꾸로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봐? 하며 생각을 접었다. 그런 것을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를 멍청한 바보라고 흉볼지도 몰라. 그건 싫어.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 테야. 어디든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 테니 찾아봐야지. 아래로 아래로 더 아래로 앨리스는 떨어지는 동안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집 고양이 다이너가 나를 무척 보고 싶어 할 거야. 누군가가 다이너 간식 시간에 맞추어 우유를 챙겨줘야 하는데. 귀여운 나의 다이너. 지금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구 반대편 공중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공중에는 쥐가 없을 거고 그래도 박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너가 박쥐를 먹기나 할까? 졸음이 밀려오자 앨리스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혼미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를 머릿속으로 거듭 되물었다. 이따금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얼대어 보았지만 그건 어차피 앨리스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없는 일이기에 뜻모를 공상만 되풀이했다. 앨리스는 졸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어느새 다이너와 손을 맞잡고 걸으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꿈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자, 다이너, 너 솔직히 말해. 너 박쥐를 먹어본 적이 있지?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쿵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가 나뭇가지와 마른 나뭇잎 더미 위로 떨어졌고 그녀는 이제야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끝난 것을 느꼈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아서 바로 몸을 벌떡 일으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선이 닿은 곳은 온통 깜깜하기만 했다. 앨리스가 앞을 바라다 보자 긴 통로가 눈에 띄었고 흰 토끼가 허둥지둥 서둘러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앨리스는 재빠르게 휙 하고 흰 토끼 뒤를 따라갔고 토끼가 모퉁이를 돌며 내 귀야 수염아 너무 늦겠어 라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따라잡았다. 앨리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토끼를 바싹 쫓아갔지만
모퉁이를 돌아간 토끼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이 낮고 기다란 복도에 섰다. 천장에는 등불들이 길게 한 줄로 연결되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복도를 둘러보니 문이 여러 개 있었다. 앨리스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돌며 거기에 있는 문을 모두 열어보려 했지만 하나같이 단단히 잠겨 있었고 결국 풀이 죽은 채 복도 가운데로 돌아왔다. 앨리스는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 유리로 만들어진 세 발 달린 작은 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는데 앨리스는 문득 이 열쇠로 복도에 있는 문들 중 어느 하나를 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열쇠를 꽂아가며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이를 어쩐담. 자물쇠가 크거나 열쇠가 너무 작아서 이 열쇠로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시무룩하여 다시 복도를 둘러보니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작은 커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커튼을 젖히니 높이가 30에서 45cm 정도로 보이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곳에 황금 열쇠를 끼워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앨리스가 그 문을 열자 눈앞으로 쥐구멍만한 작은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작은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 길의 끝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앨리스는 어두침침한 복도를 빠져나가 화사한 꽃밭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큰 몸으로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였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머리가 들어가더라도 어깨가 걸려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작은 구멍에도 들어갈 수 있게 내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는지 알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인지 어느새 앨리스는 자신이 하는 생각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작은 문 옆에서 기다려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혹시나 탁자 위에 다른 열쇠라도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그게 아니면 사람을 망원경처럼 접는 방법이 쓰인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하며 다시 탁자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작은 병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하고 앨리스는 중얼거리며 그 병을 자세히 보았는데 종이 꼬리표에 날 마셔요 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날 마셔요란 말은 마셔도 좋다는 말이겠지만 영리한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야, 먼저 독성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앨리스는 불에 대어 화상을 입거나 사나운 짐승들에게 아이들이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나쁜 일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규칙을 쉽게 잊었을 때 곧잘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자면 뜨겁게 달궈진 쇠붙이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당연히 손을 데인다든가 칼을 잘못 사용하면 손을 깊게 베어 피를 흘리고 만다는 사실 말이다. 앨리스는 독성이라고 적힌 병 속에 있는 것을 먹으면 분명히 탈이 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병 꼬리표에는 독성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제야 앨리스는 용기를 내 병 안의 것을 살짝 맛보았다.
다채로운 과일 맛과 갖가지 고기구이 맛이 혼합되어 아주 훌륭한 맛이 느껴지자 앨리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모두 마셔버렸다. 아, 기분이 이상하네. 마치 내 몸이 망원경처럼 접혀 작아지는 것 같아. 곧이어 정말로 그녀의 몸이 작아져 결국엔 키가 30cm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 드디어 작은 문을 지나 예쁜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작아졌다는 사실에 앨리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앨리스는 키가 더 작아지려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시 기다렸다. 이러다가 양초처럼 점점 작아져서 내 몸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끝까지 탄 양초를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으니 양초가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다. 잠시 후 더 이상 작아지지 않자 앨리스는 곧바로 정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딱 할 때가 있나. 문 앞에 와서야 작은 황금 열쇠가 생각났다. 열쇠를 가지러 다시 탁자로 갔지만 키가 작아지는 바람에 열쇠는 손에 닿지 않았고 유리를 통해서만 황금 열쇠가 훤히 올려다 보일 뿐이었다. 앨리스는 탁자 다리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너무 미끄러운 나머지 올라갈 수가 없자 가엾게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앨리스는 스스로 심하게 꾸짖었다. 그만해. 그렇게 울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냉큼 뚝 그치란 말이야. 앨리스는 평소 자신에게 충고를 잘하는 편이었다. 이따금 아주 따끔하게 스스로를 야단치기도 하는데 그때는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다. 언젠가는 혼자서 크로케 경기를 하는 도중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자기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엉뚱한 앨리스는 혼자서 두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흉내를 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한 사람 몫을 해내기도 힘들단 말이야. 딱한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곧바로 탁자 밑에 놓인 작은 유리상자로 옮겼다. 앨리스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주 조그만 케이크가 들어있었는데 그 위에 건포도로 날 먹어요 라는 글자가 멋지게 장식되어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일단 먹어보자. 먹고 나서 키가 더 커지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더 작아진다면 문 밑으로 기어나갈 수 있을 거야. 어느 쪽이든 정원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다. 커질까? 작아질까? 앨리스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키가 작아졌는지 커졌는지 가늠해 보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물론 보통 사람이 케이크를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신비한 일이 익숙해진 앨리스에게는 평범한 일은 그저 재미없고 시시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었다. 앨리스는 남은 케이크를 집어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2. 눈물 웅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요상해지는 것 같네? 앨리스가 소리쳤다. 지금 내 몸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처럼 몸이 쭉 늘어났잖아. 몸이 늘어나 발이 멀리 보이자 앨리스는 내 발아 안녕 하며 소리 질렀다. 아, 불쌍한 내 발들아. 누가 멀어진 발에 양말과 신발을 신겨주겠니? 난 이제 해줄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이야.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야 돼.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으려 할 것 같아.
앨리스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신발을 한 켤레씩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선물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집배원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겠지? 자기 발한테 선물을 보내야 한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야. 받는 주소도 얼마나 이상할까? 우편물 받는 곳. 벽난로 앞 깔개 위 앨리스의 오른발, 왼발 귀하. 우편물 보낸 사람. 사랑하는 앨리스로부터. 도대체 나는 또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로 그 순간 앨리스의 머리가 쿵 하고 천장에 부딪혔다. 늘어난 키는 거의 3미터쯤 되었기에 앨리스는 바로 황금 열쇠를 들고 정원 쪽으로 난 문을 향해 황급히 뛰었다. 키가 커진 앨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처롭게도 몸을 옆으로 눕히고 한쪽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힘들어진 앨리스는 바닥에 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다 큰 애가 울기는 왜 울어? 창피한 줄 알면 당장 뚝 그쳐! 스스로 자책을 해보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앨리스는 울고 또 울었고 아마도 울지 않으려 울음을 그쳤어도 눈물은 계속 흘렀을 것이다. 눈물샘이 터진 앨리스가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넓이가 약 12cm쯤 되는 웅덩이가 생겼다. 잠시 후 멀리서 후다닥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누가 와서 볼까봐 눈물을 냉큼 감추고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보았다. 멋지게 차려입은 흰토끼가 한 손에는 하얀 가죽 장갑을 다른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급하게 뛰면서 혼잣말을 하며 오고 있었다. 아, 늦었어. 늦게 가면 공작 부인이 펄쩍 뛰며 화를 낼 텐데 어쩌면 좋아? 절망에 빠진 앨리스는 아무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은 심정으로 토끼가 가까이 다가오자 머뭇대며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앨리스 목소리에 깜짝 놀란 흰토끼는 하얀 가죽 장갑과 커다란 부채를 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챙기고 나서 복도의 열기를 식히느라 얼굴에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어쩜 이럴까? 오늘 하루는 정말 모든 게 다 희한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말이야. 하룻밤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자. 어젯밤에 잠들었을 때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어느 쪽에서 변화가 생긴 걸까? 그래, 참 기분이 좀 이상야릇했던 것 같아. 만약 내가 정말 변했다면 현재의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아, 이거 정말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구나. 앨리스는 또래 친구들을 차례차례 떠올리며 내가 혹시 어떤 친구랑 운명이 바뀐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에이다는 분명 아닐 거야. 에이다는 항상 긴 곱슬머리인데 난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고 메이블도 아닐 거야. 난 모르는 것이 없는데 메이블은 아는 것이 거의 없잖아. 그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 아이 참,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렸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어. 한번 해볼까?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뭐더라? 이래가지고는 20까지 셀 수 없겠어. 사실 구구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번엔 지리 문제로 시험해보자. 프랑스의 수도는 런던, 로마의 수도는 파리, 영국의 수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네. 정말 내가 메이블처럼 아는 것이 별로 없어진 것이 아닐까? 난 메이블처럼 된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시를 읊어볼까?
앨리스는 수업 시간에 읊어대듯 양손을 폭에 얹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읊기는 읊었는데 목소리가 쉰 것 같아 이상했고 단어들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작은 꼬마 악어가 반짝 빛나는 꼬리로 나의 강물을 황금빛 비늘 위로 부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싱글벙글거려요. 멋지게 발톱을 뻗어요. 미소 짓는 입으로 물고기를 삼켜요. 불쌍한 앨리스는 눈물이 가득 차올라와 슬퍼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뭔가 이상해. 메이블처럼 된 것이 틀림없어. 이제 난 좁은 집에서 장난감도 없이 살아야 될 텐데 공부할 건 또 얼마나 많겠어. 안 돼. 결정했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만약 내가 메이블이 된 거라면 그냥 여기서 살래. 누가 고개를 들이밀고 이제 그만 올라오라고 해도 소용없어. 만약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가 나인지 확인해 달라고 물어봐야겠어. 내가 누구인지 확인만 된다면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확인될 때까지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고 대답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또다시 탄식을 내뱉으며 앨리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누구라도 나타나서 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혼자 있는 건 너무 지긋지긋해. 앨리스는 이렇게 혼자 중얼대다가 자기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토끼의 하얀 장갑 한 짝을 낀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언제 장갑을 꼈지? 내가 이 장갑을 껴서 작아진 걸까? 앨리스는 우선 키를 재보았다. 어림잡아 키는 60cm 정도였고 계속해서 빠르게 더 줄어드는 중이었다. 키가 줄어드는 이유가 손에 든 부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앨리스는 냉큼 부채를 내동댕이 쳐버렸다. 하마터면 내 몸이 완전히 없어질 뻔. 다행이다. 겨우 살아났네. 앨리스는 수수께끼 같은 변화 때문에 약간 겁이 났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몸이 작아졌으니 이제 정원으로 들어가 볼까? 앨리스는 온 힘을 다해 정원 쪽 작은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잠겨있고 작은 황금 열쇠도 아까처럼 그대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참 어이가 없네. 갈수록 태산이야. 아까는 이 정도까지 작지는 않았는데 정말 너무 작잖아. 억울해. 억울하다고. 이렇게 내뱉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앨리스는 순식간에 소금물에 풍덩 빠져버렸다. 소금물은 어느새 앨리스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앨리스는 처음에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이럴 땐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 되지. 기차역에 있는 바닷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던 앨리스는 바다처럼 깊은 소금 웅덩이에 빠지자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 되겠거니 생각을 한 것이다. 앨리스는 곧 그 웅덩이가 앨리스의 키가 3미터가 되었을 때 흘린 눈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까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아니었는데 울긴 왜 울었을까? 앨리스는 눈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며 말했다.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모두 이상하지만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때 어딘가에서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그 소리가 무엇이 내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소리나는 쪽으로 헤엄쳐 갔다. 처음에 앨리스는 그것이 하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앨리스는 자기가 많이 작아졌으니 그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금세 알아차리고 첨벙거리는 것이 자신처럼 미끄러져 빠진 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앨리스는 얼른 생각했다. 잘됐다. 이 쥐에게 물어볼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이상하니까 쥐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그냥 물어본다고 손해볼 건 없지? 앨리스가 쥐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어이, 거기 쥐야.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알고 있니? 나 여기서 헤엄치는 중이라 아주 지쳐있거든. 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을 건넸다. 쥐와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오빠의 라틴어 문법책에서 예전에 쥐가 쥐에, 쥐에게, 쥐를, 쥐야 라고 쓰인 것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에 쥐야 라고 불러본 모양이다. 쥐는 앨리스를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며 윙크하는 듯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쥐는 눈반 깜빡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영어로 말을 걸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정보가 윌리엄과 함께 건너온 프랑스 쥐인가 봐. 앨리스는 이렇게 다시 물어보았다. 우에마 샷. 하필 물어본다는 것이 프랑스어로 내 고양이는 어디 있지라는 말이었다. 쥐가 앨리스의 말을 듣자마자 벼랑간 물속에서 펄쩍 뛰더니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것 같았다. 어머, 이를 어쩌나 정말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쥐는 고양이를 무척 싫어한다는 걸. 앨리스는 가엾은 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연거푸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했다. 쥐가 날카롭게 화를 버럭 냈다. 난 고양이가 당연히 싫어. 네가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니? 앨리스는 쥐에게 달래듯 말했다. 그래, 내가 생각이 깊지 못했어. 아마 정말 싫을 거야. 그렇다고 화만 내지 마. 내가 나와 아주 친한 고양이 다이너를 볼 수 있었다면 참 좋을 건데. 그러면 너도 어쩌면 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질지 몰라. 걘 아주 귀엽고 사랑받는 고양이거든. 앨리스는 웅덩이를 서서히 헤엄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이너는 난로가에 앉아 기분이 좋아 앞발로 얼굴을 화장하고 있겠지? 품으로 안아보면 다이너의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금세 기분이 좋아져. 다이너는 쥐도 잘 잡아. 엄마, 또 실수. 미안, 정말 미안해. 이 말을 듣고 쥐가 털을 바짝 세우는 것을 본 앨리스는 쥐가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다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덧붙였다. 네가 다이너 얘기가 싫다면 우리 그 이야기는 그만두자. 우리라니? 쥐들은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딱 질색이야. 고양이는 지저분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거든. 쥐들 앞에서 다시는 고양이의 고짜도 들먹이지 말란 말이야. 앨리스는 화제를 바꾸려고 생뚱맞게 강아지 얘기로 슬쩍 돌려서 그럼 너 강아지는 좋아하니? 라고 물으며 고양이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화가 잔뜩 난 쥐가 대답할 리 없었다. 앨리스는 무진 애를 써서 강아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내가 사는 이웃집에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눈이 초롱초롱한 테리어 종자인데 길다란 갈색 털이 아주 멋져. 물건을 던져주면 주워오기도 잘하고 밥도 얌전히 앉아 먹고 다 기억 못해서 그렇지 재주가 워낙 많아서 주인 아저씨 말로는 100파운드쯤은 거뜬히 물어올 수 있다나? 그리고 또 쥐도 얼마나 잽싸게 잘 잡는지. 이런, 어머, 어, 이건 잘못 말한 거야, 실수. 앨리스는 또 실수를 했다며 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쥐는 앨리스에게 강아지가 쥐를 그렇게 잘 잡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멀리 헤엄쳐가는 중이다. 앨리스는 최대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쥐를 불렀다. 앨리스는 멀리 가는 쥐를 보고 당황해서 내가 쥐책이지. 쥐가 싫어하는 고양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니. 다시는 안 할 거야. 쥐야, 제발 다시 돌아와줘. 하고 외쳤다. 그 진정어린 사과를 듣고 쥐는 앨리스를 향해 헤엄쳐 왔다. 창백한 얼굴을 한 쥐가 앨리스에게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일단 사과는 사과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앨리스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왜 고양이와 개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쥐와 앨리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처럼 웅덩이에 빠진 새와 동물들이 허우적대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웅덩이를 빠져나가긴 해야 했다. 오리, 도도새, 앵무새, 새끼 독수리 등등 그 외에 희귀한 동물들이 앨리스의 눈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앨리스가 앞장서자 모두들 언덕을 향해 헤엄쳐 나갔다.